스위스에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 8,000km를 날아왔습니다. 이 항공기에 타고 온 귀한 손님, 국보라도 되는 양 조심조심 옮겨집니다. 수화물은 무진동 항온 항습 기능을 갖춘 특수 트럭에 실려 냉장 창고로 이동합니다. 바로 A형 간염 백신입니다. 올 상반기 A형 간염 사망자만 5명. 감염자가 속출하는데도 백신은 구할래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온도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시험에 대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 제재 기준이나 어떤 식약청에서 정해놓은 시험 기준을 다 만족시켜야지만 어떤 소비자한테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전염병. 백신은 전염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 수단입니다. 바이러스를 미리 한번 우리 몸 안에서 접촉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미리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그와 비슷한 것 또는 같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면역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군대에 비유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군대가 필요하지만 항시 전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군대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백신을 맞는 거지 병을 안 걸렸어야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리서 그런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하고 언제든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GSK와 사노피 파스테르, 백스터, 노바티스 등 4곳을 지명해 벌인 입찰이었습니다. 모두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고 있는 제약사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외 제조사는 이제 유찰이 됐는데 그게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상호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유찰이 됐고요. 지금 이제 국외 제조사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재진은 4곳의 다국적 제약사에 입찰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노피 파스테르와 백스터, 노바티스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유일하게 GSK만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언제까지 뭐 가이드라인을 딱딱 정해서 뭐 몇 월 달까지 뭐 몇 개를 갖고 오고 몇 월 달까지 몇 개 갖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안 자랍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자라서 이제 증식을 해야지 그만큼 이게 물량이 이제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본 사람 얼마나 어떻게 전화? 거의 매일 합니다. 이거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싸우는 수준인데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건을 빨리 많은 양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저기서도 무시를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정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신종플루 백신은 20억 병 정도. 한 사람이 2번 맞아야 하니까 10억 명만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선진국에서 구매해버린 상태라 다른 나라에 돌아올 분량 자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파견된 보건복지부 박기동 과장도 동의합니다. 백신이요. 그 선진국에 막 몰리고 이럴 가능성이 되게 커지겠네요.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은 아무 공장에서나 생산이 안 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해왔던 데서만 생산을 하는데 많은 다국적 백신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판매를 다 마쳐버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듯이 3년 전, 4년 전에 이게 팬데믹이 생기면은 백신을 만들어 줄 테니까는 일단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입도 선매식으로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미 팔려버렸고요. 이제 백신의 입도 선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대유행이 올 줄 어떻게 알고 미리부터 백신을 확보하려 한 걸까? (2004년) 겨울 마당에서 닭과 오리를 기르던 농가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닭을 주로 돌보던 대학생 딸이 사망했고 이어 아들까지 사망했습니다. Rồi cái nó kêu tụi nó mất tôi lại nó mẹ ơi mà con mệt quá mệt. Rồi nó nói mệt quá mệt rồi mẹ. Mệt quá mệt rồi. Nó nắm đời tôi. Nó nắm đời tôi mà nó tỉnh lắm. 그해 겨울 재채기나 기침만 해도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병원에서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Chúng tôi chỉ có bệnh từ năm 2004 và 2005 thôi. Còn từ 2005 tháng 12, 2005 đến giờ thì không còn những cái ca bệnh nữa. Tổng số bệnh nhân trong 2 năm 2004 và 2005.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럽으로 번졌을 때 선진국들은 또 다른 질병의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중 8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대유행에 대비해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쓸 수 있는 가상의 백신을 사둘 권리를 미리 획득해 둔 것입니다. 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은 셈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백신 같은 걸 미리 그 백신 제조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이 팬데믹이 생기면 바로 자기들에게 공급해달라고 가계약을 해둔 상태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백신 회사에 백신을 개발비를 대주면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하면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와서는 조금 그런 개념이 생겼지만 늦게 대처하다 보니까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요즘 닭들은 어느 때보다 귀한 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신종플루도 백신을 만들려면 이 닭들이 낳는 유정란이 있어야 합니다. 암탉과 수탉이 짝짓기를 해서 낳는 달걀을 유정란이라 부릅니다. 하루에 오전 중, 그게 8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알을 낳는데 보통 일정하게 낳지는 않죠. 1년에 100개 정도 낳기 때문에. 유정란을 열흘 정도 부화시키면 머리와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음영이 많이 지고 이쪽은 점점 보여지는 게 많아지고 하얀 선이, 그러면 나중에 더 올라오게 되니까 하얀 선이 점점 이제 공기 주머니가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죠. 형성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차고 이제 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고? 머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위에 부분이 머리고 밑에 부분이 날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관할 때도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죠. 이 10일 된 유정란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바로 10일 된 이 유정란으로 만듭니다. 유정란에 바이러스를 주사해 증식시킵니다. 이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정제한 용액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게 이게 뭐 그야말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을 뭐 야근을 시키고 철야를 시키고 이른다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아있는 그 유기체를 살아있는 세포, 이게 세포 치고서는 좀 큰 거기 때문에 지금 달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달걀이 확보가 돼야지 이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종 독감의 예방 백신을 오늘부터 이곳 화순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백신을 만들기로 예정돼 있던 곳. 하지만 이젠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달걀을 이용해 백신을 만드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나 같기 때문입니다. 녹십자는 현재 동물을 상대로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동물 시험이 끝난 후 임상시험을 해야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만들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약 1,330만 명에 대해서 11월부터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제조사는 연내에 한 약 1,000만 도즈 생산 가능하고요. 이제 내년 2월까지 1,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의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예방접종 시점까지 오락가락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 식약청에서 이제 모든 검증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 프로세스가 다 확정이 돼야지 사실은 이제 시기를 언제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프로세스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예방접종하겠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백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녹십자가 KBS에 단독 공개한 신종플루 백신 시제품입니다. 녹십자는 연말까지 500만 명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350만 명분만 생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에서 급히 공수해온 150만 명분을 합쳐 500만 명에게 연내 접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십자에서 생산하는 나머지 150만 명분은 항원 보강제라는 물질을 써서 600만 명분으로 뻥튀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원 보강제를 써도 안전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12월 초에야 확정되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항원 보강제를 언제 수입하는지 과연 4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상게임 아닙니다. 전쟁 그런 가상게임 아닙니다. 저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위협하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이 잘 풀려 11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11월에 백신을 1차로 접종받고 3주 후 2차 접종을 받으면 빨라도 12월 말에나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이 형성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은 2번 접종해야 하고 2차 백신을 접종받은 후 3주 후라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인류 대부분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 방어 항체가 없다. 한번 유행하면은 계절과 상관없이 봄, 여름에도 유행하고 한번 유행하면 유행 규모가 30%가 된다.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맞고 싶어하는 백신. 하지만 한정된 백신을 누구부터 우선 접종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합니다. WHO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백신을 접종받으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조차 매우 드물게 보였던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안전한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딕스 기지. 1976년 이곳의 신병들이 돼지 독감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예방접종이 실시됐는데 4천만 명 가운데 수백여 명이 신경마비 증상인 길랑발의 증후군을 나타냈습니다. One of my patients as an intern was a young guy. He was maybe in his 40s, not old person, who had received a vaccine and had developed Guillain-Barré syndrome, and he developed total paralysis, both leg, all the way up. He could not breathe, and he had to be put on a mechanical respirator until he recovered. Thank goodness he did recover. So that's a very strong memory for me. 독감 백신과 길랑발의 증후군 간의 연관 관계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길랑발의 환자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학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지 모릅니다. 축복의 아침을 얼어붙게 한 불길한 징조. 신종플루가 드디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56세 남자 환자가 태국 여행 후에 H1N1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어 그로 인해서 8월 15일 오후 오전 8시 30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에 나온 두 번째 사망자. 최근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63세 여성이 09년 8월 8일 신종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8월 16일 05시 55분경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게 5월 초. 이 종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는 정말 숨가쁘게 도발해 왔습니다. 대유행이 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적어도 12월까지는 백신에 기댈 수 없는 상황. 이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신종플루가 어디까지 가는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혼란의 시작은 지난 4월 멕시코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괴질 소동은 결국 팬데믹으로 번졌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로 퍼진 질병이란 뜻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호주와 아시아를 강타하고 먹물 번지듯 전 세계로 확산돼 지구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전염력에 과학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사망률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 신종플루의 사망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200명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1000명당 1명꼴로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처를 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이보다 문제가 커지면은 우리 공중보건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커지면 사실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는 감기보다 조금 중한 병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종플루는 그 안에 괴력을 숨겨둔 바이러스입니다. 족제비, 영어로는 페렛입니다. 귀엽게 생겨 애완용으로도 사랑받는 이 족제비는 의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동물입니다. 동물 시험에 주로 쓰이는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연구진은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페렛의 호흡기에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페렛의 폐를 열어 폐 조직을 떼내었습니다. 연구진은 현미경으로 폐 조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는 일반 왼쪽 상단부 쪽에 심한 이 구멍이 이렇게 정상적인 폐는요. 근데 이게 왼쪽 상단부 쪽으로 옮기면은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쪽 왼쪽 상단부 쪽은 폐가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폐렴 증상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고 뭐 치료를 안 받으면은 사람이나 또 동물도 사망할 수 있는 거지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도 신종플루의 위력을 증명하는 논문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의료 체계에서 약간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그래서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받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어린이와 청소년 60여 명을 전담 치료해온 김재윤 박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신종플루가 폐렴으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김 박사는 폐렴을 일으켰던 9살 신종플루 환자를 완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수포음 같은 그런 폐렴에서 들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폐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확인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이날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성 폐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도 같이 이제 투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가 이제 퇴원하는 전날 찍은 사진에서도 아직도 그 부위가 이게 돌아가긴 했지만은 약간,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그 하얀 음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계속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 요거는 이제 박테리아, 즉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 치료를 동시에 받은 결과 건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첫 번째 사망자는 이 어린이처럼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인데도 세균성 폐렴 치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스레이 진단이 거의 세균성 폐렴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폐렴하고 세균성 폐렴하고 사실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균성 폐렴은 폐 한쪽으로 주로 몰려서 환자 임상 증세가 나오거든요. 엑스레이 선상.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는 의료진들에서는 이건 세균성 폐렴이다. 그래서 세균성 폐렴을 쭉 치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즉 세균입니다. 세균은 항생제를 투여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합니다.
때문에 의료진이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을 헷갈리거나 신종플루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인데도 세균성 폐렴 치료만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엑스레이가 세균성 폐렴 양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일 거다. 이건 아닙니다. 엑스레이 가지고 원인 진단할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아마 기자분께 여쭤보셔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엑스레이만 가지고 방사선 소견만 가지고 세균 폐렴이다, 바이러스 폐렴 구분 못한다. 이건 방사선과 전문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유행의 용의자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주목해 왔습니다. 철새가 옮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은 낮지만 치사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신종플루는 전염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치사율과 신종플루의 전염력을 동시에 갖춘 바이러스 괴물의 출현입니다.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사망자가 400명밖에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은 한 60%를 상회하거든요. 한 2명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유사시에 신종플루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전자적으로 섞여서 새로운 플루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사망률 를 가진 바이러스이면서 지금 현재 신종플루처럼 인체 대 인체 감염 확산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괴물은 가상의 적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미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민족 지도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 온 국민이 참여했던 이 민중운동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정은 박사. 일제시대 관보인 매일신보를 통해 3.1운동 직전 조선사회에 커다란 격동이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합니다. 자본가들에 의한 쌀 사재기가 일어나 일본 내 쌀값이 폭등합니다. 일제는 자국의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식민지 한반도의 쌀을 반출해 갑니다. 결국 한반도의 쌀값도 폭등합니다. 1917년 텐석당 15원 남짓하던 쌀값은 이듬해 38원대로 3배 가까이 폭등하고 정부가 주는 값싼 쌀 한 대박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희생시켜서 자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민지의 모순이 바로 그 쌀값 파동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그냥 머리로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그 허기진 배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질이 한반도를 엄습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일신보 원본에 이 괴질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감기로 고생하며 죽은 자가 100여 명이 되는데 11월 들어 더욱 번져가서 거의 업을 쉬는 형편이며 감기가 없어지는 듯 하더니 형세가 돌변하여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사망자가 600여 명이나 된다더라. 심한 데는 한 촌이 모두 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죽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사람이 없는 참혹한 광경이라는데
그 전염병은 특이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져가지고 숟가락 수저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힘이 없어지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앓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전염병이었다. 신문은 이 전염병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내려온 스페인 독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식민지 지배 하에서 조선 민중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어렵다 하는 것들을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병사들이 대거 유럽으로 파견되는 와중에 독감은 곧 유럽으로 번졌고 비교적 자유로웠던 스페인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 독감의 이름은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됩니다. 사망률이 2%, 사망자는 5천만 명으로 추산돼 2차 세계대전 희생자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3일 열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데 수온이 체온계의 맨 꼭대기에 오르도록 열이 펄펄 끓고 나는 환자가 병이 생긴 지 18시간 만에 그리고 병상에 누운 지 12시간 만에 죽는 것을 보았다. 다른 수많은 환자들이 이 질병에 걸린 처음 48시간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여왕이 통치하는 북유럽 국가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이자 저녁이면 자전거 행렬로 물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덴마크 과학자들은 90년이 지난 지금도 스페인 독감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할 때 코펜하겐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선이 10,000명당 매주 발생한 환자 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점선은 이는 인플루엔자나 폐렴 때문에 사망한 수인데 10만 명당 사망수입니다. 여름에 한 파가 온 다음에 가을에 굉장히 더 큰 파가 온 걸 볼 수 있고, 또 이어서 겨울에 또 조그만 파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초까지는 사망 비율이 0.35%였지만 9월 중순부터는 2.3%가 사망해 사망률이 7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워낙에 추운 환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밀접하게 실내에 모이고, 또 그 외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기침을 할 때 비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인플루엔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전염이 잘 됩니다. 인류는 1957년에도 1968년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물론 스페인 독감만큼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봄에는 살짝 왔다가 가을 겨울에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겁나게 겁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우리가 불가측성이 한 특징이라면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측은 과학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또 과거 대유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로 불리는 바이러스. 그중 제일은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적어도 3,000년 이상 존재해왔으며 1967년만 해도 5명 가운데 1명꼴로 천연두에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 그 어느 곳도 천연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공장 자체를 아예 강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태생적으로 기생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없다면은 얘네들은 어디서 살 데가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그가 변장의 능수라는 점입니다. 이런 변이가 쉽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 그 유전자의 어떤 그 재조합이라든가 또는 변이라든가 이런 그 현상 때문에 얼굴을 바꾼다 또는 몸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범인이 도망가면서 변장하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형편이죠. 바이러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콩을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만들었던 사스. 사향 고양이에서 온 바이러스로 추정됩니다.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홍콩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사스는 순식간에 지구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팬데믹이 유행하면 지구 한쪽 끝에서 반대편에 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이 병이 전파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지구 한쪽에서 반대편에 가는데 하루면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어떤 유행병이 생기면 임팩트가 크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불과 며칠 만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고, 마부르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 아프리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이 아직 유행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는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부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는 한 번 사람을 감염하면 대부분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이미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도 감염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는 사망률은 엄청 높지만은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인간 숙주의 자물쇠를 딸 수 있는 강력한 열쇠를 획득하는 순간 인류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수족구 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 등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갖가지 바이러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된 희생자는 어린이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백신이 있는 나라와 백신이 없는 나라, 백신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양분돼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신 안보도 중요하지만 나라 간의 백신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We live in a global village. We live in a very interconnected world. And disease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no longer just disease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was very nicely illustrated by the SARS epidemic, which emerged in China but then spread as far as Canada. 국제백신연구소는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주도로 유치된 국제기구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을 예방해줄 백신의 개발과 보급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한 해 1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국제백신연구소가 개발한 콜레라 백신이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Many influenza viruses, for example, are resistant to the older influenza drugs. They've become resistant. Many bacteria are becoming resistant to antibiotics. So it's a constant kind of dance that is played out in which both humans and microorganisms struggle to survive on this earth. And we humans need to do what we can to protect ourselves, and vaccines will be a constant feature.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폐렴을 예방해주는 폐구균 백신은 수입하는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입니다. 희귀 백신이나 고혈압과 치매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주는 차세대 백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부강해질 가능성은 큽니다.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접종은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커서는 이해를 시켰어. 이거 맞아야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프다고. 더 크게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어난 직후 간염 백신을 시작으로 DPT와 소아마비, 장티푸스, 홍역 백신 등을 접종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소아마비 백신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해주는 DPT 백신도 원액은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원액을 생산했지만 가격 통제가 심한 데다 저출산으로 시장도 작아 수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전문가들은 기초 백신을 수입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아주 기초 백신인 DPT가 쇼테지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 15개월 된 애들이 백신을 못 맞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백신만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 백신을 개발할 때 아이템을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발 당시서부터 백신 개발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의약품하고 마찬가지로 짧게는 7년에서 한 10년까지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에 개발 이후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 현재 변리사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그가 쿠바를 찾았습니다. 비행기로만 20시간 이상 걸리는 나라, 국교도 수립돼 있지 않은 이 낯선 나라를 그가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 부문에서만은 쿠바가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항수막염 백신과 헤모필루스라는 인플루엔자 백신, 암 백신 등 생명공학 부문에서 700여 개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개발의 필수 요소인 안전성 시험을 싸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신에 관련된 연구진은 물론이지만 연구 시설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백신에 관련된 핵심 특허는 큐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쿠바의 백신 기술을 사려고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해 있는데 백신 산업이야말로 차세대 새로운 금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라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너무 집약해서 봤거든요. 결국은 이게 바이러스와 인간 간에 어쩔 수 없이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선진국 견해입니다. 인류는 그 끝이 어디일지, 어느 정도의 희생이 날지 알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야 하듯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